사건 번호 2024 FGV 실제 사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잔. 1998년 그녀는 20년간 함께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수잔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수잔은 여전히 그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자주.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만성염증 수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이상하죠? 전 남편은 멀리 다른 도시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힘들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수잔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멀쩡한데 상처를 받은 사람만 20년 동안 매일 그 상처를 다시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사는 이 역설에서 시작합니다. 왜 상처를 준 사람은 멀쩡한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힘들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잠깐. 지금 이 순간 수잔처럼 당신에게도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생각만 해도 가슴 한켠이 불편해지는 사람,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오래됐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그 사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잘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할 때 당신의 뇌와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많이 멈추게 됐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옳다는 것 같고 내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논문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그 파일을 열겠습니다. 수사는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부터 시작됩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들 하나씩 불러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세월이 약이라고 하니까 그냥 두면 흐릿해지겠지. 수잔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냥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처음보다 더 선명하게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연구팀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처리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뇌 안에서 그 사건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무거운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해결되지 않은 일을 계속 처리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끝나지 않은 일을 뇌가 계속 떠올린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관계는 뇌에게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떠올립니다. 계속 처리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오해 하나. 제거. 두 번째 오해.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용서한다고 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참는 것 같고 상대방이 이기는 것 같고 강한 사람은 용서 같은 것 하지 않는다는 생각. 수잔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용서 같은 거 안 한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내가 왜 용서해야 하느냐.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의 뇌와 몸을 측정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면역세포가 활발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몸이 계속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수잔의 만성염증과 높은 혈압,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몸이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뇌와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었습니다. 오해의 툴. 제거. 세 번째 오해. 용서하면 상대방이 옳다는 뜻이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는 게 되는 것 같고 내 억울함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상처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용서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용서의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한 일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아픔을 매일 안고 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서는 그 아픔을 매일 안고 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뇌를 위한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한 것입니다. 수잔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것.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딱 하고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말이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해 셋. 제거. 이제 수사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당신의 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2024년 최신 연구가 이것을 밝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뇌를 촬영했습니다. 캔도체. 뇌 안에서 위협을 감지하는 센터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없는데도, 그 사건이 오래전에 일어났는데도 뇌는 마치 지금 이 순간 그 위협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이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것은 수백만 년 전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입니다. 수백만 년 전 초원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은 위협이 나타나면 즉각 반응해야 했습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멈칫거리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몸 전체를 전투태세로 바꾸는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반응이 시작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근육이 긴장합니다. 소화가 멈춥니다. 면역이 낮아집니다. 소화가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맹수 앞에서 소화에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면역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싸우거나 도망가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 반응이니까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채 몇 달,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면 이 반응이 만성이 됩니다. 뇌가 계속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잠을 자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면역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소화 기능이 조금씩 나빠집니다. 심장이 조금씩 지쳐갑니다.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수면 장애, 심혈관 문제, 높은 혈압, 면역 약화, 몸 안 염증 증가와 직접 연관된다고. 수잔의 만성염증, 높은 혈압, 잦은 피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뇌가 20년 동안 그 남편을 위협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수잔의 몸이 20년 동안
그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지금 이 말이 어디선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뇌가 그 사람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반대쪽을 봤습니다. 용서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존스 홉킨스 연구팀이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의 뇌와 몸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캔도체. 그 위협감지 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뇌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협으로 처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반응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습니다. 면역세포가 활발해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소화가 나아졌습니다. 만성염증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회복력과 연결을 담당하는 부분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화였습니다. 측정 가능한 눈에 보이는 실제 변화. 그렇다면 왜 용서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뇌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UCLA 신경과학팀이 이것을 파고들었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나왔습니다. 우리 뇌는 불공평한 것을 처리하는 특별한 회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회로가 켜집니다. 그리고 이 회로가 켜지면 뇌는 그것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균형이 맞춰져야 이 회로가 꺼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잘못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균형이 맞춰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수잔의 전 남편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잔의 뇌는 20년 동안 회로가 켜진 채였습니다. 계속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계속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어려운 뇌과학적 이유였습니다. 우리 뇌가 공평함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뇌가 멈추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뇌의 이 회로를 끄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증명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용서 프로젝트 10년간의 연구입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용서를 실천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시를 드릴게요. 30년 전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나는 피해자다.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를 매일 반복하면 뇌는 매일 그 상처를 다시 경험합니다. 내가 그것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용서를 시작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버지도 그 시절 자신의 짐이 있었을 것이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야기가 바뀌면 내가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 회로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상처가 아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이야기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그 이야기가 당신의 뇌에서 매일 재생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수사팀은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조건처럼 들립니다.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다는 조건. 그런데 뇌과학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뇌는 위협감지센터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불안하고 긴장하고 암무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은혜를 받아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용서받는 느낌도 오지 않습니다. 뇌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실천한 사람의 뇌는 편안하고 열린 상태입니다. 연결을 담당하는 회로가 켜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은혜가 느껴집니다. 용서받는 느낌이 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말한 것을 뇌과학이 이제야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뇌의 상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을 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는 자, 그리고 용서하는 자.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뇌과학은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용서하는 뇌, 용서받는 느낌이 드는 뇌, 그 뇌가 건강합니다. 그 뇌가 평안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며.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에서 용서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용서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뇌의 위협감지 센터가 더 빨리 조용해졌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용서의 가장 빠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수잔이 용서를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도 자신의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상처가 나에게 향했을 것이다. 이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수잔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 그런데 그 아주 조금이 시작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하기 전까지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없다. 내가 용서를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발견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용서다. 감정이 바뀐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선택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뇌가 따라옵니다. 몸이 따라옵니다. 과학이 발견한 것을 말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처방을 들을 시간입니다. 용서를 실천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논문이 증명한 방법 3가지를 드릴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처방 첫 번째, 편지 쓰기.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스탠퍼드 용서 프로젝트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워도 됩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둬도 됩니다. 편지 안에 이렇게 써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한 일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내 삶에 이런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매일 안고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을 글로 표현할 때 뇌의 처리 방식이 바뀝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 사건을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잔이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편지를 쓰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욕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편지를 끝까지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며칠간 잠을 잘 잤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은 이유를 압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가 그 사건을 다르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일로 처리하던 것을 조금씩 처리된 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서 이 편지 쓰기를 4주간 실천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에 시도해 보세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방 두 번째,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연습.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배우자도, 완벽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그림의 액자를 바꾸면 그림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사건은 그대로인데 그 사건을 담는 틀을 바꾸는 겁니다. 연구에서 이 연습을 실천했을 때 뇌의 위협감지센터가 가장 빠르게 조용해졌습니다.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말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뇌과학적으로 가장 빠른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자신만의 짐이 있었을 것이다. 그 짐이 나에게 향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딱 이 세 문장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다른 신호가 갑니다. 수잔이 이 연습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봤습니다. 그 사람도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상처가 나에게 향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방 세 번째, 용서는 한 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셔서 포기하십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또 화가 나고 내가 제대로 용서한 게 맞나 싶고 그래서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연구는 말합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용서를 선택했는데 내일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내일 다시 용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오늘 운동했다고 해서 평생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용서를 선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또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바뀌듯 용서를 꾸준히 선택하면 뇌가 바뀝니다. 연구에서 이 선택을 반복할수록 뇌에서 그 회로가 점점 조용해진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 세 달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 생각이 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뇌가 바뀐 겁니다. 수잔이 편지 쓰기와 다시 보는 연습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택했습니다. 6개월 후 수잔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가끔 나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병원에서 만성 염증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뇌가 바뀌자 몸이 따라온 겁니다. 사건 번호 2024 FGV. 수사가 종결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뇌가 불공평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계속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뇌가, 내 몸이, 내 잠이, 내 에너지가. 그 사람은 잘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뇌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처방은 세 가지였습니다. 편지 쓰기,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연습, 매일 다시 선택하는 것.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에 그 사람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세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뇌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됐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그 사람. 논문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내 뇌가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이 저에게도 용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2000년 전 말씀이 말한 것을 뇌과학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뇌가 달라진다는 것을. 열린 뇌, 편안한 뇌,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뇌. 과학이 발견한 것을 말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수사 파일을 닫겠습니다.